얼마 전 확진자가 나왔었던 국회에 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 코로나19, 국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주요 현안 역시 코로나 대응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그러나 지난 100일간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 10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합의제적 요소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경고등을 보내줘야 되는데 경고등을 보내주는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경고등을 보내줘야 돼요. 코로나19 쇼크 속 임기 100일을 맞은 21대 국회. 그 100일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1일 21대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공감한 두 대표. 그러나 미묘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갈등은 정기국회 전부터 표면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 뻔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안 하래.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은 여야 의원들. 어디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당신이 동네 양아치야? 네? 더해. 조심해. 뭘 조심해? 어린 것이 말이야. 두 분 좀 나가서 다투세요. 그럼. 위원장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후 야당 의원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국회의원들이 상대당에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 갈라치기를 하면 상대를 적으로 돌리면 적으로 돌려진 상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파트너로 인정당하지 않는 상대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총선 개표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21대 총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의석까지 포함해 총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둡니다. 전체 국회 의석의 5분의 3.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슈퍼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민주당 지도부도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달라진 국회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말 그대로 촛불 전국 이후에 처음 들어선 어떤 그런 국회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화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험제도를 취약계층들한테 폭넓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제기되었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제기했던 어떤 정당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문제는 최근에 보수 야당 측에서도 전국민 기본소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러한 어떤 변화된 민심이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때보다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한 21대 국회. 그러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지키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 여당은 국회법 준수를 기조로 강하게 나왔고 야당은 이를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거대 여당의 의도라며 맞대응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하자고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당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말입니다. 191표를 얻은 박병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린 21대 국회. 결국 국회 첫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장 선출조차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했습니다. 6월 원구성을 놓고 국회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제1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여당 의원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민주당은 표결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제1야당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이 진행됐고 집권 여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제1야당 의원 103명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의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야당 초선 의원은 이 갈등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상임위원장 다 포기를 해도 우리는 법사위원회 위원장 하나만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같이 정했고 그걸 제시를 했는데 힘 있는 여당에서 그거 하나를 받지 못할 때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저희가 무력함을 느꼈고 과연 거대 여당이 야당과 제1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있느냐. 이 민생에 관한 법안들 시급한 것들을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그분들이 야당에서 기존에 가합의했던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오만한 독주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만이라는 평가는 프레임이다. 없을 때. 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보일 만한 부분에 있었지만 우리가 오만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한 건데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불협화음을 이어가며 21대 국회는 결국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정식으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지각 개원을 한 21대 국회.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민생 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 대통령은 이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격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공리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던 국회의원 선서. 그러나 여야의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법안을 상임위에 일제히 상정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심사로 처리됐습니다. 임기 2달,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제1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간사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 증세 법안 3건을 기습상정했다고 항의했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오늘 의사일정으로 긴급히 상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여보 독재 앞잡이해라. 예, 질문해주세요. 그러나 야당 의원들 역시 토론이나 논의 과정 없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가 일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토론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아니 토론을 하면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협조를 요구하는 여당과 의회 독재라며 맞선 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국 표결을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생각할 때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오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기 전까지 충분히 논의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국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루빨리 해서 성과를 안겨드리는 것으로 책임지는 여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성과로 거기에 걸맞는 평가를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여당과 제1야당. 그렇다면 초선 의원이자 소수정당 소속으로 이 과정을 목격한 용혜인 의원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제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도 이제 예전에 TV로 보기도 하고 참 많이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왜 싸우지?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퇴장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회의장을 막 타고 나가시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TV에서만 보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급발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화를 이렇게 마하의 속도로. 이게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수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그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이 수정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거나 하면 퇴장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다 퇴장해 버리셔가지고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방식의 법안 처리는 21대 국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당 쪽은 상당히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에서는 그게 효용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타협이나 협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우려가 결국은 완전히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당은 어떠한 법안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올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여줬죠. 임대차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부세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서부터는 그 이전 정권들이 잘못한 게 누적돼서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내지는 아주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를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열광하든지 아니면 지금 분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시면 아니자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그거를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문제처럼 국민들 삶과 직결된 법안은 특히 여야 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정한 토론의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는가? 토론의 시간을 갖고 정보가 상당히 많이 국민들한테 이게 공유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실제로 그 사회의 어떤 특정한 정책에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단계가 너무 짧았다. 네네. 그걸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그거의 장점과 단점 내지는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알 기회가 이렇게 박탈된 거죠. 네. 극한 대립만을 보여준 21대 국회. 국민들의 시선을 잡은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토론의 무대로 돌아온 국회의원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국회 안 토론회장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소수정당 소속인 용혜인 의원은 제1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뼈아픈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국민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것.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정치인 개개인의 됨됨이에 기대지 말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실 정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담론이라는 게 홍길동전이나 암행어사 방문수전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정치인의 이중성, 정치인의 부정부패, 내지는 정치인의 훌륭함 반대로 아니면 카리스마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궁중사국을 보듯이 정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올라갔다 망했다라는 그냥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보는 듯한 어떤 풍경인 거고 우리가 정치가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장 누군가의 비리를 들춰내고 누군가의 이중성을 들춰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는 더 이상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의 정당 지지율 역시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해선 안 된다는 분석. 그 안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 변수는 언제 어떻게 민심을 흔들지 모릅니다. 방역에 실패한 국가도 이 소위 말하는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비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 효과는 조금 더 갈 거예요. 지금 9월이니까 한 10월, 11월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효과가 방역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시기가 더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탄핵과 촛불을 거치면서 이미 그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이 지지했던 어떤 그 가치라든지 어떤 세력적인 기반이라는 거는
무너졌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선고가 확실하게 이제 내려진 거죠.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1대 국회.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과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에게 21대 국회 미래를 물었습니다. 당명을 새롭게 바꾸며 심기일전을 다짐한 국민의힘. 제1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초선 황보승희 의원은 정당 내부의 건전한 토론과 자유로운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뜻이 정말 옳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정당이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설득하는 과정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계파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하면 계파의 대표 주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그 논의의 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자유롭게 논의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이 저희 당은 굉장히 지금 제 초선인 입장에서 볼 때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당을 결국은 건강하게 거듭나게 하는데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했던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안이 만들어지리란 기대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국회 입성한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의 경우도 그런데요. 아니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죽어 있는데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땀 흘려 노력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 그리고 이게 구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이럴 때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 법과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확신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입 제안에도 응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던 지난 20대 국회. 그리고 임기 100일을 맞은 21대 국회. 과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3년 9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특히 이 약자가 처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그거는 무슨 재난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두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만약 주지 않고 자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경고음을 우리 시민들이 좀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 다짐. 임기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